여러분들 뭐 다 이제 다 익숙히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이 됐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처의 규정들이 통합이 됐는데 뭐 일부 부처는 아직도 이제 그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통일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법 내용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종전에는 저희가 매 연도별로 정산을 했었었죠. 그런데 21년도부터는 매 연차별로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정산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단계가 1, 2, 3차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종전에는 1차년도 끝나고 잔액을 반납하고 2차년도 끝나고 잔액 반납, 3차년도 끝나고 잔액 반납했는데 이제는 1, 2, 3차년도 다 끝나고 잔액을 반납한다. 이런 거고요. 제가 이거를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좀 왜 이렇게 많이 좀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나오는 그 우리 사용 기준, 즉 모든 규정은 요 단계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 수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 총액이 증가가 되면 현금 인건비 총액이 증가되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도 연차별 현금 인건비 총액이 증액이 됐다고 전문기관 승인받는 게 아니라 단계기간 총액이 증가가 됐을 때 승인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규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무조건 단계기간을 기준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다. 연차별 규정이 아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네. 21년도에 혁신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22년도 초에 이미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개정이 한번 됐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21년도 초에 개정된 거 한번 볼게요.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이 가능한 비용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논문 게재료, 저술 출판 비용의 경우에는 종료 2년 후까지 쓸 수가 있게끔 해줬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하면 그리고 보안수당이라는 것도 신설이 됐고 현금인건비 대상 교원 범위가 명확하게 됐다. 요거는 고등교육법 17조의 적용을 받는 겸임교원, 초빙교원분들은 직장가입 여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됐다. 17조 적용받으시는 분들.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협약 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수정을 할 수는 없었다가 22년도 초에 개정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됐다. 대신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받으면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도 수정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사전 승인 대상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계획 변경도 사전 승인으로 들어갔고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비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가 변경되는 경우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21년도 초 혁신법 개정되면서 큰 이슈였던 영리기업의 현금 인건비 비율이 연구비 현금의 50%로 제한이 돼 있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의견 하에 22년도 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리기업도 현금 인건비를 50% 이상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구상의 오류였던 것 같은데 비영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장비 사용비용, 시험검사 분석 비용은 수행기관 간 거래라도 일부 허용을 해줬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게 22년도 초에 개정된 거였고요. 연구수당은 단계간에는 2월을 못한다. 금지. 아예 딱 명확히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한번 됐다가 이제 작년
22년도 12월 21일에 다시 한번 개정됐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매년 한 번씩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나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제 연구 활동비에 해외 연구자의 유치 지원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은 장려금, 체재비 등과 같이 국내 유치에 필요한 이런 비용들을 해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전문기관에 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이제 인정을 해야 유치지원비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연구수당 증액 불가. 그러니까 연구수당은 원래 종전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 금액을 초과해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협약 당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보통은 단계니까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계획에 잡아놨던 연구수당 금액 총액을 증가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단계 시작 시점의 연구수당 금액이 이제 기준점이 돼서 그거를 넘어서서 쓰지는 못한다. 이렇게 약간 뭐 문구상의 좀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이 증액도 가능한데요. 이런 케이스일 때 만약에 단계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 이럴 땐 연구수당도 증액될 수 있다. 또는 연구개발기간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됐다. 이럴 때도 연구수당을 증액이 될 수 있다.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연구개발기간이 만약에 변경이 됐는데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A기관의 인건비는 5천만 원이었고 변경된 B기관은 새롭게 들어오면서 계획을 좀 바꿔서 인건비를 1억으로 잡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연구수당은 그 인건비에 연동이 되잖아요. 연동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기간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은 연구수당도 증액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받으면. 학생 인건비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구시설 장비비 현물 대상에 종전에는 과제 시작 전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현물 투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거 따지지 않고 과제 시작된 후에 구입한 장비도 현물 대상으로 넣어주겠다. 예. 요건 뭐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굳이 꼭 전에 있었던 것만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도 바뀌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전 승인 대상이 바뀌었다. 사전 승인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문기관 사전 승인 대상이 우선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가 감액이 될 땐 사전 승인 받아라. 그리고 단계기간 연구수당 총액 증액될 때 아까 승인 받으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 개정에 적립할 금액 변경될 때 해외 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요거 증액될 때도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종전에 이미 사전 승인 대상으로 돼 있던 것 중에 좀 혼선이 있어서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들이 있는데 기업의 인건비가 변경되면 사전 승인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변경의 개념은 그 기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연구자별로 인건비 변경될 때 승인받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인건비 총액 변경될 때 사전 승인 받으라. 그러니까 개인별로 변경됐을 때는 승인 대상은 아니에요. 총액이 변경될 때 승인 받으라는 거고요. 또 3천만 원 이상 장비 시설 요거 구입 임차하려는 경우 요게 근데 만약에 요런 게 이제 원래는 사전 승인 대상인데 환율 변동이나 물가 상승 등과 같이 요런 개념일 때는 제외다. 사전 승인 대상 제외로 해놨고요. 그리고 영리기관의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제가 사전 승인 받으면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전 승인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 연구실 운영비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량이 변경이 되는 경우 모두 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연차별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 기한이 원래 기간 종료일로부터 이제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 기간 종료된 후에 사용 내역 보고는 1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 과제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 하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22년도 말에 혁신법 사용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사항들 잘 확인을 하셔서 23년도 과제 하실 때 이런 개정 사항들 놓치지 말고 꼭 반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 두 번째 이제 파트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회계법인에서 실제로 요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별로 증빙 대조하고 뭐 증빙이 맞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증빙이 뭐 이렇게 제대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 회계법인에서 정산 또는 점검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한도 및 비율을 준수를 하셨는지 요거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지키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영리기간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이 되면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냐, 사전 승인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협약 예산 금액이 있고, 우리가 실제 인건비 현금 사용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그 협약 예산 금액 대비 사용 금액 잔액을 보니까 한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는 정산을 할 때 우리 사용 실적 보고서에 현금 총 잔액을 보는 거죠. 현금 총 잔액이 5천만 원 이상 남아 있는지, 5천만 원 이상 남아 있으면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됐지만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쓰진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현금 인건비 예산 대비 실제 사용한 금액 잔액이 이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현금 예산 총 잔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러면은 2천만 원은 어디론가 전용해서 썼단 얘기죠. 그죠? 현금 인건비 안 쓴 금액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재료비든 활동비든 어디론가 썼으니까 현금 잔액 총액이 3천밖에 안 남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걸로 돌려 쓰셨네. 그러면 사전 승인 받았어야 되니 전문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에 대해서 사전 승인 받은 공문을 내놓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불인정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예. 그래서 총액 변경이 돼서 만약에 내가 적게 쓰는 거예요. 내가 현금 인건비를 다 안 썼다. 근데 그걸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을 하겠다. 이러면 별도로 사전 승인 안 받아도 되겠지만, 내가 남은 이 현금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재료비로라도 돌려 쓰겠다. 이러면은 꼭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예. 요 규정 만약에 놓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 그 신규 채용이나 이런 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현금 인건비 남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거 그대로 반납을 하실 거면 모르는데 다른 걸로 쓰시려면 꼭 승인 받으셔야 된다. 요 얘기고요. 간접비는 우리 이제 고시 비율이 있으니까 기간 유형별로, 그리고 간접비는 예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데, 고시 비율 내에서 증액도 가능하기는 해요.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면 고시 비율 내에서 증액도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받으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40%, 연구수당은 인건비 20%인데 여기서 인건비 예산의 20%가 아니라 실사용 인건비의 20%입니다. 실사용 인건비의. 예산의 20%가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수당은 단계 예산 범위 금액 내에서 쓰셔야 되고, 만약에 연구개발비 총액 증액 등의 이유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개인별 연구수당은 수행기간 전체 연구수당 사용액의, 그러니까 특정인이 수행기간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 인건비 계상률은 100% 이내. 연구수당과 또 간접비는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한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쓸 수가 있고, 즉 다시 얘기해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내가 50%밖에 안 된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70%까지만 플러스 20%포인트 한.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6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되는데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다. 만약에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면 간접비는 40%만 쓸 수 있고, 직접비 사용 비율이 51%면 간접비는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금액들은 전부 다 단계 금액 기준이에요. 연차 기준은 아니에요. 단계 금액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한도 비율 준수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걸로 꼭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항목들 좀 추려봤는데, RCMS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연구원 현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홍길동 참여연구원에 1월부터 6월까지는 40%였어요. 그래서 RCMS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PMS, 우리 과제관리 시스템에 홍길동에 1월부터 6월까지 40%로 등록을 해놓고 40%만큼 준 거죠. 근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홍길동의 참여율을 내가 100%로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인건비를 100%씩만큼 다 줬어요. 근데 깜빡한 거죠. 우리 사업관리 시스템, PMS 이런 데에다가 7월부터 12월 인건비 계상률 또는 참여율을 그대로 40으로 냈던 거예요. 100으로 안 바꾸고. 그러면 회계 범위는 인건비 계상률 40%인데 100%만큼 줬으니까 초과된 60%는 불인정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주말이니까 쉬시고 월요일 날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사업관리 시스템에 참여 연구자별로 등록은 다 돼 있는지, 그러니까 홍길동이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계상률은 잘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용일자 확인. 사용일자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 또는 이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무려 불인정 순위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그거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중에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시죠? 연구개발 기간 중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사용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사용을 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됐구나. 보시죠. 사용일자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에 투입 또는 반영된 일자를 연구개발 사용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했다. 이게 사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좌이체예요. 이거랑 사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용이 되려면 제가 요런 이제 소모품, 제가 이제 요런 뭐 비품을 하나 구매를 했단 말이죠. 요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과제 결과물에 탁 투입이 돼야 그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입고일자는 사업기간 이내여야 되겠죠. 그죠? 23년도 말 과제면 23년도 말까지 세금 계산서가 끊겨야 되고 검수 확인서상의 확인일자가 12월 31일 이전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 일자가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회계법인에서 보완 자료로 용역 보고서 보완해 주세요 했는데 딱 첨부해서 받아보니까 용역 보고서 일자가 24년 1월 16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불인정 이런 거죠. 왜냐? 사용일자가 종료일 이후니까. 그래서 몇 천만 원이 그냥 불인정됩니다. 네.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 여부에 불구하고 실적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수행기간 간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이런 거는 특히 수행기간 간 거래는 시험 분석료 등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용이나 이런 걸로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다 아시겠지만 요새는 시스템의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RCMS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이거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서 알람이 다 뜹니다. 그래서 모르겠지 하고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네.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하고는 절대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로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아까 그 개정사항 있었죠?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고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아까 제가 현금 인건비 총액이 증감되면은 사전 승인 대상이었다. 요 말씀 드렸고요. 신규 인력 같은 경우도 이제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면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요 얘기고요. 청년 인력 현금 인건비는 무조건 잔액이 남으면 반납입니다. 얘는 뭐 사전 승인 받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청년 인력 예산은 못 쓴 금액은 무조건 반납이다. 인건비 자계자 이체 시기를 주의하셔야 된다. 요것도 다 지금 기업 얘기예요.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지급하기 전에 선 자계자 이체는 금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 급여일자가 오늘이라고 해봐요. 3월 31일. 3월 31일이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일인데 인건비는 자계자 이체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자계자 이체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먼저 빼가시는 거죠. 31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예를 들어서 28일 날 자계자 이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3월 28일 날. 이거 하지 마라. 급여 지급하고 자계자 이체 받아라. 그러니까 회사 돈 먼저 쓰고 그리고 자계자 이체 받아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주의하시고요. 연구실 운영비,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기 개정사항하고 그 비율 한도 또 요거 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자주 나오는 불인정 사항들 요것만 잘 커버하시면 특별히 불인정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뭐 증빙자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요청은 받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불인정은 여기 범위 내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페이지 꼭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 아까 제가 요 매입부가세는 그러니까 실제 환급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환급이 안 되는 매입 부가세도 있죠. 그죠? 환급이 안 되는 매입 부가세는 사용 실적에 포함시키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 파란색으로 제가 줄친 부분만 좀 유의해서 요럴 때는 환급이 불가능하니까 사용 실적에 넣어도 되는 매입 부가세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참고차 한번 보시죠.